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종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제가 요새 그 유튜브 채널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밀떡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네. 그래서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요. 시작하면서 뭐 서로의 그 안부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묻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걸 좀 우리가 따라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자, 밀떡 여러분의 안부도 저희는 궁금하니까 그럼요. 여러분의 네. 안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서 소소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밀떡 역시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어찌됐건 러시아는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힘을 못 쓰죠. 못 쓰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도 힘을 못 쓴다. 공세 쪽에서 공세다운 공세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역시 어찌됐건 지금 전선 자체는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소강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전황 자체는 굉장히 치열하고 서로 전황이 치고받는데 그 2차 방어선을 뚫는 거가 이제 뭐 일부 정도 뚫리거나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런 정도라서 서방에서 보는 시각이 점점 어둡고 우크라이나는 초조하고 러시아는 미래,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전을 끌는데 본인들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동력이 키가 없죠. 별로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다급해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특징이죠. 서로 시작할 때는 서로 이길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특히 현대 전쟁에서 그 국지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 나라가 전쟁의 이익에 따라서 개입해 버리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과 그 다음에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축들 대리전 이런 양상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 전선 상황은 박 의원님 얘기대로 저는 정중동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도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고 때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오신트들 쪽에서는 아마도 이 문제 가지고 미국 쪽 군부 쪽이랑 이제 육군의 그 전략가 쪽이랑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서로 약간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뭐 보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보면 뭐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격을 하고 뭐 그 현장에서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럼 조금씩 뜯어서 보자면 어때요? 이건 뭐예요? 제3 독립 돌격 여단 우크라이나에 네. 이들이 러시아군 점령지 그 바흐무트 외곽의 산림지대 이쪽에 뭐 공격하는 영상들 같은 게 막 공개가 되기도 했고 여기서 이제 좀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식의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나온 보도라면은 좀 반만 믿어야 되고 반만. 예. 서방권에서 나온다면은 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생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프로파간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게 또 프로파간다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아마 제3 독립 돌격 여단이 아마 아조우 여단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새로 편성된 부대. 이 부대가 바흐무트에서 계속 소탕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호선을 공격해서 얼마 전에도 공격을 해서 참호선을 점령했는데 반대쪽에서 러시아군이 막 도망쳐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래서 아군 참호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군이 좀 황당한 표정으로 많이 당황했네.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찍으면서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쪼여들고 있는 건 같은데 이게 막 눈에 띄게 전선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통해서 제일 좀 귀에 탁 꽂혔던 게 뭐냐면 열화 우라늄 탄이었어요. 네. 이게 어찌됐건 미국에서 메시지가 나온 거고 뭐 그 에이브람 전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계속 우리도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국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 쪽으로 뭔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열화 우라늄 탄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전차의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보죠. 열화 우라늄탄이라고 얘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포탄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열화에다가 그쵸. 우라늄까지 들어가니까. 네. 이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한쪽에서는 열화 우라늄탄 공격을 받는 쪽에서는 이거는 방사능 아니냐. 핵 공격에 준한다. 그 뭐까지 우라늄이 얘기해요. 들어가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 우라늄 그 방사능 효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효과보다도 좀 사실 미미하다. 그래요. 수십 년
혹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은 거야? 그럼? 겁내라고 지은 거죠 상대방. 어찌되었던 그런 그 우라늄을 가지고 그렇죠. 재처리된 우라늄을 가지고 나온 그런 포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포탄 자체가 뭐 상당한 공격력, 그러니까 방어 측면에서 말하면 어떠한 방어된 철갑도 뚫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M1 에이브럼에 장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이브럼스 전차의 특징이죠.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는 건. 그런데 열화 우라늄탄을 실질적으로 주지 않고 그리고 에이브럼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군의 방침이었는데 이제 열화 우라늄탄도 제공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놀란 게 열화 우라늄탄을 미군이 다른 나라 군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꽉 잡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보낸다. 박 의원님 얘기대로 이제 공식적인 소스는 아니지만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맛을 보기 위해서 살짝 뿌려봐서 반응을 살펴보는 거 아닌가. 어떤 뭐 커다란 다른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 포탄보다 뭐 얼만큼 뛰어나다, 뭐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포탄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인데 미군 기갑의 어떤 상징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다가 제공을 잘 안 하는 측면이 있고 어찌됐든 우라늄을 이용해서 만든 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핵에 대한 어떤 확산 이런 걸 방지하는 게 기본 정책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무슨 전력, 미국의 또 특히 주요 전력이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어찌 보면 막 천군만마를 얻은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 싸우는데 니들이 왜 그래?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열화 우라늄 탄보다 더 아마 러시아가 신경 쓸 게 에이테킴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에이브럼스는 뭐 본토 타격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에이브럼스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지금 현재 열 몇 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화 우라늄탄이 들어가봤자 그게 국면 전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에이테킴스는 뭐 사정거리라든지 파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러시아도 그냥 마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로 미국이 선을 딱 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에이트컴스 가지고 만약에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러시아 본토 저쪽 서쪽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더 동쪽이 되겠죠. 그렇죠. 더 안에까지 만약 때려버린다면 이건 세계전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조금은 다른 쪽의 의견도 있는데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를 의식해서 제공 안 하는 측면의 무기 체계들도 있고 일부러 제공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제공해도 되는데 확전 뭐 이런 위험이 없는데도 제공 안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이 우크라이나전을 지금 상태에서 종전 내지는 뭐 휴전 아니 전쟁이 끝나는 이런 것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더 끓으면 끌수록 아직은 미국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아니라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저급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뽑아먹을 게 아직은 남아 있다. 그거 저급이 아니라 아주 뭐 국제 리얼한 얘기죠. 아니 뭐 좀 더 이렇게 좀 고상한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뽑아먹고 그런 표현이 좀 그래서 더 좋습니다 저는. 러시아군이 지금 한 10만 명 이렇게 죽고 그다음에 몇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러시아의 미래가 작살나 버린 거죠. 좀 똘똘한 애들은 다 밖으로 튀었고 얘들이 전쟁이 끝난다고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복당할 거니까. 뭐 러시아의 국력이라는 게 더 발전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 같고. 이 전쟁에서 푸틴이 제일 실수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기는 자신 있었는데 이 세대가 가뜩이나 지금 남성 인구가 부족해지고 있는 한국 러시아 자체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똑똑한 애들은 이미 다 외국으로 튀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꽤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 동력이 사라져 버린 거니까 러시아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중국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기까지. 미국 입장에서 해피하죠. 러시아가 그렇게 박살 났는데 미국인은 죽지도 않았어. 돈도 아프간에 쏟아 부은 거에 한 10분의 1도 안 돼. 제가 대통령이라 그래도 돈을 더 쏟아붓자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에 대한 답을 못 드렸는데 에이테킴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확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에이테킴스와 유사한 미사일을 뭐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했고 심지어 민간 시설에 훨씬 많이 했고 이것을 뭐 세계 전사에서 효과가 없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본인도 알아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을 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그런 어떤 얄팍한 생각으로 하는데 그 효과는 전혀 없는 거죠. 국민들은 계속 더 단합이 되고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에이테킴스는 우크라이나가 설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확전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크림반도 쪽에 보급 기지를 공격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그러면 전술적으로 봐도 러시아는 정말 불리해져. 이제 보급로가 계속 더 멀어져만 가고 그렇겠죠. 예. 여기저기 주요 보급로가 끊긴다면은 협상 테이블에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 상대로 했던 여론조사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국 군대가 그동안 뺏겼던 러시아 점령지 모두 재탈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90%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전쟁 끝내자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거 좋게 말하면 사기가 굉장히 올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어떤 측면에서 점점 우리가 쉽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한국 전쟁과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뒷받침되는 건 뭐냐면 양측에서 서로 휴전 내지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끝내면 푸틴 정권이 문제인 거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끝내면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수십만의 사상을 입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길어지고 한국 전쟁처럼 뭐 3년까지 갈지 2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뭘 얻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득이 되는 게 없는 게 사실은 전쟁이고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상황이고 이런 어떤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서방의 어떤 또 외신들의 보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도 자기 자국민들에게는 우리 괜찮다. 우리 잘하고 있다. 그럼요. 1년에 이런 프로파간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러시아의 어떤 반격을 했다라는 뭐 전황 혹은 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없는 겁니까? 재래식 전력으로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계속 이런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치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차가 왜 T-62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냐면 재고 상황에서는 뭐 수천 대가 있죠. 그렇지만 쓸만한 전차가 없고 기존에 쓸만한 전차라 하더라도 제식된 걸 보면 T-62처럼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전차가 대부분이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탄 재고도 요즘 와서 많이 또 얘기 나오잖아요. 예. 역시 러시아의 그 포탄 재고량도 지금 당장은 크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끈다고 할 때 내년으로 간다고 그럴 때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계속해서 쏴대야 되는데 생산은 그거에 못 미치니까. 그리고 생산의 어떤 인프라도 러시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핵에 대해서만 계속 유지를 했지 재래식에 대해서는 그런 전쟁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길게 가는 전쟁을 해야겠다는 준비는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쉽게 끝날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랬겠죠.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봤을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애가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푸틴이? 네. 예. 그래서 지금 거기서 뭐 우리도 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지만 러시아가 북한에게 얻을 법한 것, 그러니까 각각의 요구와 니즈가 부딪히니까 이 두 정상이 만났을 텐데 그 재래식 무기, 포탄, 탄약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그걸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푸틴은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푸틴 입장에서 포탄이 모자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구경의 포탄을 대량으로 갖고 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국가? 뭐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찾아봤을 때 152mm, 122mm 구경을 가진 거 뒤져보니까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북한은 지금껏 군사정권이에요.
그렇죠. 모든 산업 시설 모든 게 가장 1순위가 군수 산업에서 그렇죠. 파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 자본만 더 받쳐준다면 엄청난 양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좀 탐나는 거죠. 중국도 사실은 그런 보급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사실 입장이 다르죠. 예, 미국 눈치를 봐서 대놓고 지원해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이 기회에 살짝 꼬꾸라지면 어쨌든 이렇게 손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또 극한 대립을 하면서까지 이제 러시아에 대해 패를 걸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북러가 저 손을 잡는다는 건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에 나온 거 다 보셨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 기지를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도. 엄청 있죠. 예. 제가 지난번 북한 열병식 때 샛별 9, 네. 샛별 4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은 위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위성 발사를 한 것도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 기술들, 좀 더 완성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러시아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이게 거죠. 결국은 혹자들은 뭐 발사체 얘기를 자꾸 하는데 발사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에 떠서 볼 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에 대한 기술이 러시아가 발전돼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얻으면서 뭐 식량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 좀 해결이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네. 해결이 된다면 자신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서 포탄을 생산해서 러시아에 제공하겠다.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게 되는데 중국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렇죠. 중국은 자칫 여기 발 잘못 담궜다간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정책, 뭐 1대1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한테 발을 들여가지고 득될 게 거는 없지? 별로 없죠.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2027년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만하고 혹시 어떤 무력의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도 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연합이 계속 얘기가 되고 네. 있는 것이고 그러면 북중러 얘기를 이렇게 맞대응하는 카드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태도는 약간 다른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자칫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거기 전장에 도착한다면 우리의 무기가 뭐 미국이나 뭐 다른 형태 뭐 폴란드를 거쳐서 간다든지 하더라도 거기 또 도착한다면 이게 남북 대리전이 거기서 펼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또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쪽이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지원한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여러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눈앞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되는 거겠죠. 아니죠. 예. 우리가 이게 전쟁을 바라볼 때 이런 얘기들이어서 좀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난 이후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 안 할 수 없죠. 우크라이나의 뭐 재건 사업이랄지 러시아하고의 그 전후에 어떤 그동안에 이제 중단됐었던 그런 협력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게 바로미터가 되겠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전후에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뭐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혹은 그 외에 이제 우방들과의 어떤 관계를 더 단단히 한다 뭐 혹은 나토와의 관계도 계속 그렇죠. 그리고 또 무기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쟤들 또 누구 편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편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국가 이익 앞에서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따질 이유는 전혀 없죠. 다만 우리가 그걸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데드라인, 레드라인이라고 레드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레드라인은 확실하게 이제 지킬 건 지켜야 되고 기준을 삼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을 넘는다 했을 때는 우리도 뭐 눈치 안 보고 적극적으로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파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럼요. 라는 네. 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스푸티차가 다가오면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계절적 영향으로 전쟁이 뭐 그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테니까 그 전 상황들까지는 우리가 지금 뭐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 이후 상황까지 만약에 또 이어진다면 그건 정말 서로가 힘든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예. 오늘 밀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관련된 이야기 또 후속 정보들이 생기거나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안녕을 고합니다. 너무 좀 지루하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인사를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경례 구호를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